너무 정정하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여기서 오늘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제가 굉장히 우리들한테 슬픈 소식을 하나 다 아시고 계시죠? 너무너무 훌륭한 수학자 한 분이 너무나 비명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프고 또 그런 분이 한국을 이끌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인재가 참 아무것도 아닌 이유 때문에 그렇게 비명에 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의 선배가 될 수 있고 동료가 되실 수 있는 분인데 물론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라 생각하고 먼저 그분을 이 렉처는 그분을 괜히 생각으로서 일단 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섭외를 받고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도 참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제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음악이라는 학문 자체가 과연 이제 뭐 어떠한 식으로 뭐 수학과 연관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을런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근데 결론을 쉽게 말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냥 드리고 나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음악하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완전히 제 생각이니까 이거 정답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가 겪었던 여러 경험이나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호신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또 부탁을 드리는 거는 너무 험한 질문을 좀 상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앞으로 안 되나? 아니, 이건 말씀드리는 여기서. 근데 누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무도 모르는데. 저기 무슨 스텝 신경이 나오랬는데 전남대학의 백정선 교수라는 분이 우리 김동수 교수님 대학교 동기시고 아주 그런데 20년 동안 자전거로 출퇴근하셨어요. 근데 그 버스 운전수가 약간 졸다가 뒤로 가가지고 그냥 돌아갔어요. 정말 천재셨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분이 너무. 네. 일단 처음에 시작할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그 음악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정말 몇 개의 소리잖아요. 소리가 어떻게든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뭐 슬픈 감정을 주던 기쁜 감정을 주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노멀한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이런 거겠지만은 이거 너무 잘 아시죠? 이거? 제가 이 시를 볼 때마다 저는 기절할 만큼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시기라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상수들 4개 그러니까 이게 나온 것들이 다 인간들이 필요에 대해서 만든 거잖아요. 굉장히 인위적으로. 근데 이것들이 서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런 거, 이게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악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상수들, 그리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어떤 요소들이 뭉쳐가지고 전혀 새로운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도라는 음하고 미, 솔이라는 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거 들었을 때 아무 연관 관계 없더라도 이거는 하나의 체계로서 본능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화음이라는 체계로서. 과연 이게 선언적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많은 뭐 미학자들, 철학자들 또 그뿐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음악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해서 사람한테 감정을 전달해 줄 수 있고 감정을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발견하신다면은 아무래도 21세기의 새로운 철학의 세계는 한국에서부터 도래가 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릴 거는 이런 여러 가지의 함수들, 상수들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음악이라는 체계를 만드는데 과연 여기서 논리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논리 자체가 무엇을 통해 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집중해서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가. 그다음에 이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썼던 이런 방법들이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까지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좀 제 음악을 소개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끝낼까 합니다. 사실상 제가 이렇게 언제나 강의 노트를 가져오지만 거의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음악이 처음에 실제적으로 적어서 우리가 보는 거는 기원전 13세기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옛날 고문서, 그러니까 바빌론 쪽에 있는 그러니까 돌에 새긴 그런 악보가 지금도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이것이 악보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사실상 사람들끼리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악보라고 쳤을 때 제일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그러니까 13세기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음악은 발전되는 거를 딱 따져가지고 약 한 800년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음악은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뭐 성서에서 보던 아니면은 아주 옛날에 고대 문서를 보던 나오는 음악들을 보면은 그 음악들이 있다는 얘기는 나와요. 근데 그 음악이 어떤 형태로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음악을 지금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거는 기보법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논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처음 음악 같은 경우는 그냥 음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냥 5개, 아니면 4개, 뭐, 우리는 이거 뭐 헥타토닉 이런 식으로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5개 내지는 4개를 가지고 체계화 돼가지고 그거를 순서대로 깔아놓는 거 가지고 음악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음악 자체가 지금 우리가 들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음악이죠. 제가 그때 저 그거 가지고 노래도, 그러니까 외국 있거든요.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들었을 때 이게 음악이냐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딴띵딴딴띵딴띵따딴딴딴딴 이게 음악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네우마 악보라는 데 기록이 된 음악인데, 지금 이거는 지금 제가 부른 거는 그 이오니아라는 선법으로 만들어진 그 음악입니다. 근데 이런 음악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 감동을 받고 뭐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참 우리가 뭐 하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금 방금 제가 불렀던 이 음악이, 이 노래가 음악 역사를 바꾼 어떤 하나의 큰 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오니아 선법이라는 거는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많이 듣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장조가 있고 단조가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게 장조가 이오니아고요, 단조가 에올리아라는 선법입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이 단조와 단조 선법은 있잖아요. 많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쪽, 그 가톨릭 쪽에 있는 사람들에서 굉장히 비방받았던 선법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이유는 몰라요. 그러니까 도리아 선법, 레로 시작하는, 레로 시작해서 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음이 레, 끝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스케일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5선지를 그렸을 때요, 시작음이 만약에 도로 시작해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가 됐을 때, 우리는 이 제일 처음에 음을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법으로 도가 시작되는 음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타닉이라고 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솔은 뭐라 그러냐면은 도미난트라고 합니다. 지배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얘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이렇게 써야 돼요. 지배 당하고 있는 놈에. 그리고 파는 뭐냐면은 얘를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 하냐면 서브 도미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어포짓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요 가운데 놈은 뭐라 그럴까요? 미디언트예요. 쉽게 말해서 모든 체계는요, 스케일에서 모든 체계는 얘하고 완전 오도만 되어 있어요. 요걸로 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요 번째는 뭐냐면은 리딩톤이에요. 리딩톤. 뭘로? 타니로 가는 리딩톤. 그러면 이 라는 뭐겠어요? 파하고 도 사이에 있으니까 뭐가 되지? 이거 뭐가 될까요? 서브 미디어트가 되는 거예요. 서브 미디어트가.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체계 자체는 모든 게 기존적으로 이 음들이 움직이는 어떤 상태예요. 그런데 레로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믹소리디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근데 이 도로 시작되는 거는 이렇게 나로 시작되는 두 개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과학자들이고 다 안 좋아요. 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했을 때 사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고 좋아하는데 이놈의 이 성분만 쓰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도로 시작하는 게. 네, 도로 시작하는 거는 일단 기분이 좋아지고 나로 시작하는 거는 슬퍼진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저작에서 이 불교는 훨씬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 도리아하고 프리지아 믹소리아 성법으로 쓴 거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리를 선하게 해준다. 근데 도합을 안 시작하는 그 아이오니아, 그 다음에 에올리아 성법은 악마의 성법이라는 얘기를 써요. 아예. 그리고 여러분들 봤을 때 정말로 지금 봐서 좀 웃기는 얘기지만은 몬테베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징사도 음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이 사람의 오페라에. 그때 사람들이 저거 보고 충격에 빠져가지고 공포에 떨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참 제가 이거 음악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무섭고도 참 어렵다는 느낌이 든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레코드가 없었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악보, 아니면 음악 실수하면서 음악 하는 거고 그 당시에 음악을 향유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럽 전체 인구 중에서 0.1%가 채 안 돼요. 거의 몰라요. 그 음악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음악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체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악몽 같은 거예요. 뭐 100년 돼도 하다못해 뭐 가수들은 뭐 음악만 듣고도 인터넷에 이만큼 뜨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거예요. 그 작곡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지금 이런 음정이라는 이런 단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나쳐 왔던 어떤 스케일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했던 그냥 우리가 흔히 말했던 뭐 도도 솔솔랄라솔 파파 미미 렐레 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장조거든요. 이게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약 500년이 걸렸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화되는 것까지 과정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안에서 로직이라는 건 아까 말한 거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이게 어디서 얘가 시작이 되는가? 그러면 도, 레, 미, 미, 파. 이거는 뭐의 차이예요? 이거는 우리는 장이도라고 그러거든요. 장이도, 그 다음에 여기는 단이도가 들어가요. 그쵸? 미, 파는 도, 도시알, 레, 시알, 미.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두 음씩 띄는 거를 장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 파는 어떻게 돼요? 단이도죠. 파솔, 장이도, 단이도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 장단 이도가 어디 몇 번째에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음정이 그러니까 느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데리케이트하죠. 우리가 자 한번 들어보세요. 레, 미, 파, 미, 레, 도, 레. 딱 들어서 느낌이 어때요? 그래서 듣는 음악이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래서 듣는 음악이에요. 그 다음에 미, 솔, 파, 미, 라, 솔, 파, 미, 레, 미, 파, 미, 레, 미. 이거 또 그래서 그 음악을 들어요. 근데 도, 미, 솔, 미, 도, 시, 도 완전 달라지죠.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람한테 감정 자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 음정 요만큼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거를 우리가 첫 번째에서 로직, 그러니까 기존 조성음악에서는요, 모든 음악을 발전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딱 세 가지. 음악을 발전하는 건 첫 번째가 반복이에요. 첫 번째 반복하는 거. 어떤 파라그래프가 있으면은 이거를 몇 번을 어떻게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음악의 질이 달라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발전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 변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메리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우리가 처음에 도미 솔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도미 레 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변형이라고 해요. 똑같은 틀에서 움직이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뭐냐면은 뮤테이팅 된 거예요. 전혀 말도 안 되게 하는 도미 솔 그 다음에 라솔 파미 레 도 이거 다른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이거를 대비시킨 거죠. 컨트레스트예요. 음악의 모든 방법은 이 세 가지 면에서 벗어난 건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존 케이시예요. 존 케이시라는
사람인데요. 미국의 작곡가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연성 음악이라는 거를 창안한 사람이고, 근데 존 캐시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 하나로 끝났어요. 더 이상 그런 음악이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얘니까 우리가 얘기해주는 거지. 만약에 존 캐시 너무나 잘하시는 4분 산성초 있잖아요. 연주자 가만히 서 있고 그 소음 자체가 음악이 되는 틀리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또 5분은 50을 썼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 걸로. 그건 아니죠,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 4분 산성초가 얼마나 많이 연주가 됐는지 여러분들이 모실 거예요. 그냥 오케스트라 가는 거 가만히 있어도 4분 산성초고, 그렇잖아. 합창단 가만히 있어도 4분 산성초 가만히 있는 게 존 캐시 음악이에요, 이게. 거기서 제가 옛날에 백남준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빗고름투로 그 4분 43초라는 걸 썼어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 샬로트 무어만이라는 첼리스트가 그 시간 동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니까 그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나오는 탄성이 다르다. 근데 그게 정말로 1970년에 나운슈타트에서 그렇게 연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음악의 어떤 순간에서 보는 논리라는 게 이렇게 너무나 단순한 도솔하고 여기에 오는 몇 가지의 이런 위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당시의 논리는 이게 허용이 된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썼구나. 그리고 이 체계가 발전된 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듣고 있는 조성음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성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 화성 나오게 된 체계도 제가 서울대에 있을 때 제 제자들한테 이제 처음 강연을 할 때 이걸 물어봐요. 야, 너 화음을 배웠지? 네. 화음이 뭐로 구성되니? 네, 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거 왜 하필 4개냐? 생각을 안 해요, 애들이. 음악하는 애들이 생각을 안 해요. 이 음이 처음에 나오는 게 이런 식이에요. 교회 가는 데가 처음에 여자들이 교회에서 그 노래 부르는 건 허용 안 했습니다. 그 허용하게 된 거는 1448년에 트리트 종교회의에서 풀었어요. 그때 이제부터는 여자들은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도 못하고 얼굴에 뒤집어 쓰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때 도레미 파라는 음악을 불렀다가 쳐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완전 5도 있잖아요. 그 도미난트를 더 쉬운 거예요. 솔, 라, 시, 도를 같이 부르는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근데 나중에 여자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씩 해가지고 화성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사성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화성이라는 체계를 논리성이나 의미로 본다면은 너무 쉬워요. 제가 여기서 피아노가 하나 있으면 더 쉽게 그냥 금방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도로 시작한 거, 도미솔, 레파라, 미솔, 시, 파라, 도, 솔, 시, 레, 라, 도미, 시, 레, 파, 도, 미, 솔이 돼요. 이거를 우리는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라고 그러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진행이 1도, 4도, 5도, 1도예요. 1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집에 가서 쳐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이걸 좀 들려주면 참 편할 텐데, 이 체계라는 게 뭐냐면은 화성은 서큘레이션 되는 거예요. 이게 끝에서 그러니까 탄익으로 시작한 거죠. 결국 그게 처음에 시작은 이 탄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1도로 시작을 해서 1도로 끝나면은 이 곡이 일단 한쪽으로 완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곡의 하나의 큰 줄거리예요. 고전음악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얘네들이 움직여가지고 소리를 여기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워주는 게 뭐냐? 여기 아까 도미난트 되는 음이 있다고 했죠, 솔시래. 자, 1도, 5도, 1도. 하나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의 큰 틀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린 쉔크라는 음악학자는요, 그냥 단순하게 음악 전체를 베토벤 교향곡 5번 전체를 1도, 5도, 1도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그래프로 다 축약시켜버렸어요. 상상한 것들이 그 안에 있죠. 그런 것들 축약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들었을 때 이런 틀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스케일에 대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화성적인 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또 하나 뭐냐면 리듬이에요. 리듬에 대한 패턴.
리듬은 박자와 다른 거예요. 박자는 패턴이고요. 리듬은 그 패턴을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엄밀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 2, 3, 4, 2, 2, 3 이거 누가 다 아는 거예요. 1, 2, 3, 2, 3 했을 때 이거는 박자예요. 그 다음에 1, 따다다다, 빔, 땅, 빰, 따다다다다다다다 이거는 리듬이에요. 박자 사이를 위험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박자는 뭐에서 어떤 논리적인 어떤 뭐가 왔냐면 이거는 너무 단순한 게 모든 박자는요 기본적으로 관습적이에요. 관습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뭐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서양 역사에서 얘네들이 부정적으로 모든 음악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많이 되는 게 많이 하는 게 군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냐면은 그냥 그 흔한 말로 이제 우리는 좋은 말로 사랑의 노래라 그러고 나쁜 말로는 참 말하지 않을게요. 야,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패턴을 제공을 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음정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유럽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딱 그게 들어서 아 이거는 사냥터에서 나온 소리다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어떤 뭐 사랑의 세레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패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뭐 부기부기라든지 아니면 뭐 디스코라든지 락이라든지 그런 리듬 패턴도 아시죠? 이런 리듬 패턴 자체가 하나의 정형화된 단계예요. 정형화된 단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리듬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또 요 세 가지가 모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음악이라는 큰 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존적으로 예를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을 전체적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이게 쫄리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논리라는 게 사실 이게 논리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거 논리로 보기도 참 민망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얘들이 뭘 생각했냐면은 우리도 좀 잘난 척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 쉽게 말해서 마그너나 아니면 드뷔시까지는 뭘 했냐면은 이런 조성 체계의 연장 내지는 파괴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독 이 안에서 한 사람 뛰어나게 그 발 바깥으로 걸어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독일 작곡가죠. 유태인인데 아놀드 쉰베르크라는 작곡가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주장했던 건 뭐냐면은 이런 조성 체계를 뭐고 다 집어치우고 아예 수학적인 매트릭스를 생각해서 그거를 인간의 감정을 배제한 그런 음악을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서 인간의 감정을 왜 배제해야 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술을 이해하려면요. 이 예술의 모달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사회 상황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악을 내지는 정말로 이것을 깊숙하게 알려고 생각을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큰 프로덕트가 뭐였고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어떤 예술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 예술이라는 거는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근데 그 시대를 모르고 그거를 이해한다는 거는 정말로 말이 안 돼. 저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파우스트라고 있거든요. 많이들 치죠, 피아니스트들. 근데 파우스트를 읽어보고 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한다고. 근데 그걸 필요로 생각하지 않죠. 왜냐면은 잘 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영재라는 개념을 사실 믿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잘한다는 거는 원숭이죠. 야, 이건 제가 죄송합니다. 학교처럼 너무 독서를 해가지고 여기 학교죠. 네. 네, 그래서 이 쉰베르크가 생각했던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음을 멋대로 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를 시작했을 때 파샤, 뭐, 솔, 라, 미 플랫, 뭐 이런 식으로 10종을 쭉 깝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매트리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기본이 1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 숫자로 뭐가 되냐면은 도, 도시아, 레, 레시아, 미, 파, 파시아이죠. 7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 다음에 뭐가 돼요? 8이 되겠죠. 그럼 이건 뭐가 돼요? 10이 되겠죠. 이건 뭐가 되죠? 도, 도시아, 레, 미 플랫이죠. 4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매트리스를 일단 기본적으로 쭉 씁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요거를 똑같이 1, 7, 8 해서
보여지는 숫자를 해가지고 큰 매트리스를 12가지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은 지금 이게 오리지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거는 리트로그레이드, 이쪽으로 가는 거는 리트로그레이드 인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그냥 순차적으로 수열적으로 그냥 분해해가지고 그게 그냥 써버리는 그 작업을 시작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인간의 감정을 그렇게 없애려고 했느냐? 슈베르크는 이런 생각이었죠. 당시에 얼마나 문제들이 많았어요. 유태인들에 대한 압박,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그 힘든 것들, 또 그 당시만큼 지금보다 훨씬 더 세기말적인 생각들이 많이 돌고 있을 때예요. 이럴 때 이 사람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좀 이런 거는 차라리 인간의 감성이 아예 그런 이상한 감성이 없어지고 투명한 논리성만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 사람은 꿈꾼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생각보다 그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런 음악을 써가지고 보여줬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런 음악들이, 그러니까 좀 있으면 제가 또 음악도 하나 들려드릴 텐데, 이 음악이라는 게 이 사람들은 확실한 논리성을 부여를 해가지고 나중에 전 음료주의라고 해가지고 음정뿐이 아니라 리듬, 그 다음에 다이나믹, 아티큘레이션, 음색,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 하여튼 구조적인 전체적인 뭐 마디수까지 조정을 해가지고 이걸 만듭니다. 그걸 우리는 토탈 세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 음악 중에 하나 여러분들 들려드릴게요.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고,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음악은 마티아스 스파링거라는 사람이 쓰는 음악인데요. 이걸 듣고 이게 어떤 음악인지 아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가능한 건 아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제가 교향곡을 하는데 들어가는 음의 숫자가 보통 많으면은 100만 개가 넘을 때도 있어요. 긴 곡의 경우는 그 정도 되는데, 이 곡을 다 들으면서 이게 일률적으로 모든 이렇게 수학적인 논리를 이거를 이 사람 만든 매트리스표를 보면 기절하실 거예요. 거의 한 몇만 장에 걸쳐서 그 표가 다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다 설계를 해가지고 집어넣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사람이 인식적으로 이걸 인식을 할 수 있냐. 저는 그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게 뭐냐면은 음악에서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리체르 카레라는 걸 해가지고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는 것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거는 1400년대에 있었던 그런 건데, 이런 거는 준비해서 못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제가 음악을 이때까지 한 게 거의 한 30년이 넘었는데, 저도 이거 한 1분 들으면요,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려요. 앞에 있는 거. 근데 1분 듣는 것도 대단하다고 하는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들어서 알 수 없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런 음악이 이렇게 썼는데 불구하고 이게 살아남았어요. 왜냐면 공포영화가 있었어요. 네, 공포영화. 여러분들 그 혹시 2001년 오디세이라는 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한 영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음악이 리게티의 아트모스피어라는 음악인데요. 이런 음악입니다. 아주 전위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참 재밌는 게, 사람이 참 전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논리 속에서 이렇게 써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를 간단적으로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 감각이라는 거는 정말 무서워가지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다른 문제를 하나 제시를 해요. 뭐냐면은 지금 있는 상태를 가지고 여기서 미적인 감각을 부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근데 이게 미라는 게 어떤 감각인가 우리가 보면은 이쁘고 아무것도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쓸모예요, 쓸모. 우리가 그 뭐에 쓸모가 있는 거. 만약에 공포 영화에서 아까도 도 파채 써가지고 이거 보면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놀랄 일이 아니죠, 이거는. 근데 이거 얼마나 좋아.
그래서 지금 현대음악가들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밥을 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음악들이 있으면은 또, 물론 또 반향이 나오죠. 이게 문제로,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그런 저런 큰 매트리스 그려가지고 다 고 쓴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겠어요? 내가 쓰든, 나는 쓰든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쓴 사람들 몇 명은 되게 유명해졌는데, 나중에 그거 똑같이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그 옛날에 그 작업을 해봤는데, 곡수를 오선지 가기 전에 시간 다 가요. 몇 달에 걸쳐서 그걸 매트리스 만들어가지고 오선지를 옮기고 그런 다음에, 보면 똑같네라는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광풍이요, 40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40년 동안. 그때 이런 식으로 음악 안 쓰면은 이 사람은 작곡가 아니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몇몇 명의 사람들이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뭔가 다른 거 생각해 본 게 뭐냐면은 아까 약간 우리 얘기할 때도 교수님들하고 얘기할 때 나온 건데 그때 인도에 라비샹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때 이런 음악 하다가 라비샹카를 들은 단순하면서도 뭔가 반복적인 음악을 들으니까 거기에 또 혹한 몇 명의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게 발전된 게 미니멀 음악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복잡한 매트리스 같은 그런 논리성보다는 너무너무 단순하죠. 이거는 미니멀은요 둘이에요. 논리가 없어요. 딱 둘이에요. 반복하고 하나씩 더 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논리가 없어요. 근데 이 음악이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금 스티브 라히의 드러밍이라는 곡인데요.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단순한 음악인데 뭔가 호소력이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스티브 라히의 드러밍입니다. 한 시간 합니다. 이렇게 한 시간을 해요. 기절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들을 때요. 일단 앞에 하나 가지고 들어갑니다. 찔러가면서 듣지 않으면 끝까지 못 들어요. 근데 인도에 가면 나가라는 거 아까 사실 나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나가라는 거 사실 그 리듬 체계예요. 리듬 체계고 그러니까 인도 음악 중에 일부 우리는 그러니까 인도의 리듬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거리 장단이 그냥 국가리 장단이 우리나라 음악에 정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변이가 됐는데 나가 같은 경우는 24시간 합니다. 죽습니다. 제가 인도에 한번 가서 그걸 들어봤는데요. 딱 1시간만 버티고 나서 기절했어요. 다시는 그다음부터 나가는 쳐다도 안 봅니다. 여하튼 이런 음악 같은데 이 음악이 여러분들 계속 반복이 되죠. 이게 또 뭐에 쓰일 것 같아요? 그렇죠. 독단됐어요. 진짜요.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요. 그 당시 히피들한테는 이게 최고 유행 음악이었어요. 걔네들이요, 죄송합니다. 뽕 받고 이거 들으면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것도 이게 그때 완전 유행이 됐어요, 이게. 이걸로 유명해진 사람이 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스티브 라히라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필립 글라스라는 작곡가입니다. 필립 글라스는 지금 영화음악 작곡가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 필립 글라스의 작품 중에서 아인슈타인 언더 리치라는 작품도 있고요. 근데 그 오페라예요. 그건 2시간 동안 이시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작곡가들이 이런 단순한 논리를 찾았어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영화음악 여러분들 그 니콜 키드만이 주연한 영화인데 The Hours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작곡가가 필립 글라스가 작품을 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은 하나로 쭉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같이 발전을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뭘 써도 살아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걸 또 한번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제부터 제가 벌써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작곡가로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논리성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배우면서 이제 굉장히 큰 어떤 갭을 느꼈어요. 과연 이런 식으로 작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근데 이런 식으로 그때 아까 말씀드린 작품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무슨 뭐 여러분들 한 분에서 어떤 파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걸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뭔가 좀 다른 식으로 탈출구가 있는가를 고민을 할 때 제가 그때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사는 듯한 그런 외계인 같은 사람을 하나 좀 처음 봤어요. 지금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작곡가 펜데레스키라는 사람이에요. 이 폴란드 출생의 작곡가인데 1933년생이시고요. 27살에 세계 최고가 된 다음에 지금까지도 그거를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만든 게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음악 같은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작품이 그런 논리성에서 기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뭔가 달랐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거를 개발할 줄 뭔가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찾죠. 이분의 뉴트젠이라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이 소음 같죠? 초기 작품이에요. 근데 아까 들었던 음악하고는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음악이라는 게 발전되는 소리하고 이거는 어떤 자기만의 색깔이라는 게 들 수 있는 현대음악 중에서는 굉장히 좀 특출한 작품 중에 하나였죠. 근데 많은 작곡가들이 이분한테 그러면 네가 뭔가 해야 되겠지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이 완전히 배신을 때려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 작품 이 곡이 나온 다음에 펜데레스키라는 사람은 전 세계 모든 작곡가들한테 일종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모든 작곡가들은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멀어지려고 그랬고 뭔가 그 안에서 새로운 걸 찾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뭐 생각했냐면은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가지는 위대한 전통이라는 거하고 우리가 가진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그걸 발전시킬 수 없다 생각하는 자체가 리밋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한다는 게 과연 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논리가 뭐고 내가 생각하는 논리가 뭔데 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얘기하느냐. 자기는 다시 그 위대한 유산으로 틀로 뛰어들겠다 해서 돌았어요. 이런 음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작품을 처음 들은 게 1992년에 이분이 한국에서 그때 한국 정부의 작품을 미축받아가지고 교향곡 5번을 그때 작곡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초연을 하셨을 때 왔을 때 처음 뵙고 전 당연히 이분한테 나는 그러면 저렇게 자기의 음악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든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저분한테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끝난 다음에 이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저는 그때 거의 완벽하게 아까 말한 그런 논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또 그런 작품을 써서 콩쿠르에 입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이제 군대를 안 갔고요. 그래서 승리호칭이라는 거 아직도 남아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분한테 갔을 때 저는 이제 뭔가 이런 걸 좀 찾을 수 있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한테 가서 처음에 크라코프라는 데 가서 학교에 등록을 한 다음에 이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난 당신한테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일단 와라, 만나보자. 한 다음에 제가 쓴 곡을 보시고 한 2시간 정도쯤 이제 제 곡을 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딱 이 말씀이에요. 너처럼 곡을 쓰는 사람은 이태리에서만 500명이 넘는다. 그리고 저한테 너 카운터 포인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한테 답을 하기를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식을 다 얘기했어요. 거의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딱 얘기하는 게 너는 나한테 배울 수가 없다. 나한테 배울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집에 돌아오는데 꽤 그냥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어왔죠. 여러 가지로 뭐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너무 배우고 싶으니까 나는 그때 1년 동안 또 공부를 했어요. 혼자서. 꽤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1년 내는 그날에 딱 이분한테 가서 또 부탁을 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랬더니 보자마자 집에서 만났는데 얼굴 보자마자 하신 얘기가 카운터 포인트가 뭐냐요. 그래서 정말 설마 그랬던 걸까? 시험 같은 기분 있잖아요. 족보가 아니잖아 이거. 카운터 포인트. 대입법이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거를 그래서 또 한 번 또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공부를 좀 한 거가 대단히 있었는데 저한테 딱 하신다는 말씀이 너는 나한테 배울 준비가 안 된 것뿐 아니라 음악가가 될 준비도 안 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기서 집에 가서 정말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묻어본 게 그때 공부한 1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교향곡만 한 30개를 아예 메모라이징을 했어요. 오페라는 7개를 지금도 메모라이징을 할 수 있고 하여튼 거의 1년 동안은 제가 그때 뭐에 씌인 것처럼 공부를 했어요. 근데 1년 후에 딱 다시 갔어요. 그분한테. 딱 그날 가서 다시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역시 보자마자 이제 첫 마디가 카운터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너 잘 만났다. 정말 3시간 만에 생각을 했어요. 너는 이게 족보구나. 딱 했는데 3시간 동안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저한테는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작곡가가 될 수 없을 뿐도 아니라 너는 인간으로서도 너무 화나. 저 진짜 텅텅하게 집에 왔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 시간이. 처음에는 군대 안 갔다 왔다 생각해서 그 기간 번다 해서 생각했었는데 이거 더 오래 생긴 거예요 이게. 그 집에 와서 막 텅텅하면서 나 딴 데 간다고 짐 싸고 있다가 새벽 3시쯤에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 집에. 그 집 전화번호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21544. 전화를 걸자마자 그분이 딱 이 한국어 울리는 전화를 받으시더니 전화기로 저한테 얘기했어요. 카운터 포인트가 뭐냐.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디스커션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여권을 가지고 공항에 나와라.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신 게 딱 이거를 얘기했어요. 난 너한테 앞으로 2년 동안 내 옆에서 세계의 가장 유명한 사람들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하고 가장 훌륭한 연주하고 가장 네가 볼 수 있는 최상의 거를 보여주겠다. 너는 여기서 난 너한테 작곡을 가르치지 않는다. 작곡이라는 건 가르치는 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 마음과 네 마음을 이어줄 수 있는 어떤 끈 같은 걸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한 게 너는 이때까지 음악을 여기로 생각하지 이 안에서 오지 않는다. 너는 논리하고 가슴하고 연결할 수 있는 또 어떤
기본적인 감금 자체를 네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위대한 철학가든 어떤 위대한 수학가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뜨거운 가슴에서 시작된 거지 머리에서 시작된 건 아무것도 없다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여튼 2년 동안 다닌 다음에 그분하고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이제 제가 그때 한국에 왔는데 제가 이분한테 배운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분이 만든 모든 음악은요, 폴란드의 현대사하고 다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폴리시 레켐이라든지 히로시마의 생존자를 위한 애가 내지는 그 모든 음악들 자체가 지금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작곡가라는 존재가 뭔지, 너가 이때까지 가졌던 그런 가지고 있던 게 논리라는 거가 과연 네가 왜 필요한 건지를 그때 저는 처음 왜 내가 작곡가가 돼야 되는지를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수학이 좋아서 수학을 한다. 돼요. 음악이 좋아서 음악했죠. 음악이 싫어서 음악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왜 수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아서가 아니라 왜 그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 이런 거는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인생을 끌어줄 수 있는 어떤 역량적인 게 될까. 지금 여러분들 들려드리는 곡은 이게 제 작품입니다. 제 작품인데 저도 이거는 우리 전 세대들 있잖아요. 지금 한국을 만드신 분들을 위해서 바친 음악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최상의 거를 제가 가진 모든 논리가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음악이라는 게요. 어떤 학문이라는 게 어떤 논리성이 있더라도 가슴 깊게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굉장히 유슬레스해지고 굉장히 공허해져요. 일단 이 음악을 듣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약간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사실 제 음악도 몇 개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일단 많이는 발표는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사실 음악하는 사람이 강의할 때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안 하고 시간이 그러니까 이 작품 원래 전체 길이가 50분이 넘고요. 그중에 3악장 끝날 때 부분 잠깐 들려드린 거고요. 광고를 하자면 5월 29일 날 예술전당에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아시아 초연을 합니다. 또 폴란드 방송명단이 와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표가 비싸지만 꼭 와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을 쳐야 될 거는 아까 말한 그 논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에요. 누구나 논리성에 대해서 또 어떤 규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규칙성하고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룰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무엇에서부터 와야 됩니까? 왜 와야 됩니까? 한번 가슴 속에서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부터 가슴에 씨앗을 뿌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는 언제나 마음속 조그만 부분에 요만큼씩 특히 학생 여러분들 조금씩 씨앗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